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벌써 11월에 접어들었는데도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 단풍이 절정인 시기지만 아직 기대만큼의 단풍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통상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갈 때 물들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이 시간에도 10도로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단풍이 곱게 물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전국 주요 유명산 21곳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건 설악산, 오대산, 덕유산 뿐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전북에 있는 내장산은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 일부러 찾아가신 분들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예년 같은 단풍 보기 점점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짧아진 가을이 아예 실종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자연이 우리에게 주던 많은 산물과 즐거움을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그게 또 영원할 줄만 알았는데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자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걸 지킬 줄 모른다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 때문에 단풍 보기만 힘든 게 아니라 가을 산불이 잦아지고 또 대규모로 번질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산에 가시는 분들 반드시 산불 사고 주의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 쏟아지는 허위 광고 주의보들에 대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지상철도 대부분을 지하철도로 바꾸겠다고 하는 서울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국내에 50마리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동물이 11월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로 선정됐습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이유는요, 슬프게도 머스크향이라고 하는 이 고급 향수에 쓰이는 향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향은 이 동물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내뿜는 분비물에 독특한 향을 건조시킨 향료고요. 약재 원료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에 몰린 이 동물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판다, 2번 사향노루. 국내 50마리 남짓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물.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도된 허위 광고 적발 사례들이 다채롭기도 하고 참 많기도 한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 체크해볼 주제, 단 일주일 동안 적발된 허위 광고, 이걸 모아보셨다고요? 한 바구니라고요? 네, 진짜 한 바구니입니다. 기대됩니다. 예.
정부 공공기관이 허위 광고를 적발했다면서 실적을 발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6기관 6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감독원 등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게 국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부가 나서서 적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부터 살펴볼 텐데요. 방통심의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방통심의위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은 유명인 앞세운 기사 형식의 광고성 허위 게시글 주의보인데요. 국내 유명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똑같거나 비슷한 외관의 웹사이트를 꾸민 다음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그대로 베낀 홈페이지에 손석희 전 앵커, 송중기 배우 이런 유명인들을 등장시킨 가짜 기사를 노출해서 눈길을 끌고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이 방통심의위는 해당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도 볼게요. 홈쇼핑에서 각질 대신 밥풀,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역시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사례인데요. GS 마이샵, SK 스토어, 현대홈쇼핑, 플러스숍, W쇼핑 등 홈쇼핑 회사 4곳이 발각질을 녹여준다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했는데요. 각질이 일어난 발에 각질 제거제를 바르는 시연 장면이 공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품을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함으로써 제품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인데요. 정작 하얗게 일어난 각질은 실제 사람의 각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밥풀과 딱풀 혹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만든 가짜 각질이었는데요. 쇼호스트들은 발 뒤꿈치 이렇게 많았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여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제품 때문에 각질이 제거되는 걸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쇼호스트는 방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각질이 일어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쇼호스트는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각질을 모았어요. 이런 표현 좀 웃기시죠? 열심히 모았어요. 라면서 네. 발을 좀 더 씻고 찬바람에 노출하고 이랬더니 이런 데가 지금 막 건조해서 다 일어난 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각질이 아니었던 거죠. 그 화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 이런 자막이 나오는 방송도 있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을 보면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의견 진술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홈쇼핑 4곳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제어가 시에 감점 사유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지상파 방송도 중징계를 받았다고요. 네, 방통심의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의 모닝와이드 3부의 간접 광고 규정 위반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홈쇼핑 업체들이 받은 주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제재입니다. 네. 이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는 간접 광고를 하는데요. 이 처음 아나운서 두 분이 네. 간접 광고 상품을 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간접 광고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남자 아나운서가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간접 광고 음료를 제조해서 컵에 따릅니다. 그리고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료를 마시는데요. 이게 완전히 그냥 광고 같은데요. 예. PPL이죠. 그냥 네. 간접 광고인데 의견 진술차 참석한 SBS 관계자는 예능이나 드라마 외 교양으로 들어온 PPL이 처음이라서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요구를 따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가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이후로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전했는데요. 이 심의위원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 강경필 심의위원은 9번이나 방송됐고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은 다양한 심의 규정 위반을 받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위반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징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중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줄여서 이제 알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을 허위 과장 고지하거나 일명 다크 패턴으로 불리는 교묘한 유료 결제, 유도 행위, 그리고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통위 설명을 종합해 보면 알리의 유료 멤버십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돼 멤버십 혜택이 30일 추가되거나 무료 체험기간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뒤에 연회비 결제 때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이 됐는데요. 이 알리가 무료 체험 방식으로 가입할 경우에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과장 고지를 통해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방통위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품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무료 체험 이용자들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서 이걸 클릭할 경우에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적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뇌 기능 개선에 좋다는 식품도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 이게 전문 의약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처방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약들인데요. 누페트, 바코바,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페트는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인데 식약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의약품 유사물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원료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 이런 성분의 약들은 뇌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의 성분인데요. 의사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에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엔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통신 판매 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건데 이런 건 너무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엄벌에 처해야죠. 네. 네. 그리고 또 탈모 관련 제품도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을 했는데요. 화장품법을 위반해서 허위 과대 광고한 67건을 적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 적용 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 자료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 방지, 탈모 예방, 염증 개선, 완화, 뭐 이런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 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탈모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샴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 예. 새로 모발이 나게 하거나 모발을 굵게 해주는 샴푸도 없습니다. 다만 뭐 탈모 증상의 완화, 그러니까 덜 빠지게 도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 애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화장품은 동물 시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시험 미실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비건 화장품을 강조하고 판촉하는 제품은 제쳐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래 왜냐하면 미실시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전부 지금 한 주 동안 적발된 허위 광고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 기관의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허위 과장 광고를 많이 적발했는데요. 사실 빙산의 일각도 안 될 만큼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정보 유통이 쉬워지고 허위 과장 광고가 유통될 경로가 많아진 측면이 있죠. 무턱대고 우리 물건 좋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돈 받고 쓴 제품 후기 덜컥 믿지 말고 꼭 필요한 건지 정말 광고 내용이 맞는 건지 내 머리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탈모 관련해서 살짝 흔들린 적이 많은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남자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관심이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없습니다. 예.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여러 기관이 적발한 정말 많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체커 선정수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철이면 철도 지하화 꾸준히 언급해 왔는데요. 서울시가 지상철도 68km 구간을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돈일 텐데요.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언젠가 내 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되는 건가 싶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어떤 구간들이 어떻게 개발되는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그 서울시가 10월 25일에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거는 서울에 있는 전체 길이 68km의 철도들을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역에서부터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 철도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연천 지역까지 연결되는 이제 경원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거를 주로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부선과 경원선에 있는 약 30여 개 역들을 거의 모두 다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이고 30여 개. 예. 네, 그리고 전체 길이가 이제 68km로 굉장히 긴데 그 구간을 전체를 지하화하게 된다면은 그 상부에 있는 토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국토부에 서울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자로 서울시가 자기네를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제의를 했고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선도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인데 연말에 만약에 국토부가 지정하게 되면 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계획 같아요. 그 네. 30여 개 역이라 그랬는데 네. 신도림이나 성수역 이런 곳들 네, 이게 해당되나요? 서울역부터 구로역까지니까 뭐 영등포역, 다 신도림역, 된다고요, 거기가? 네 그런 데가 다 지하화된다는 믿기질 않네요, 부분이고요. 지금. 예. 저도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 그 건설회사에서 해외 건설도 했고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적절한 토목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 기사를 네, 그럼요. 오래 했고 네. 그런데 아마 현재 이미 작동하고 있는 노선을 지하화하는 데는 그 시간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하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약간 연착륙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계획은 소위 25년과 26년에 좀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나서겠다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요. 되게 실제 예. 공사를 하면은 준공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그 상당한 시간이 되거든요. 대략 막 몇십 년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역 하나를 그게 복합 환승세타를 지하에 건설하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GTX A 노선이 현재 직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울역 라인으로 오는 것과 그리고 동탄에서 수서까지 오는 노선이 그 삼성역을 정차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결이 안 돼 있는데 지하 공사가 공사 중에 제일 어렵고 그래서 지하 부분을 쓰게 되면 지상 쪽에 토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공사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굳이 왜 지하로 내리지? 이 개발이 이렇게 필요한 건가?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한 그거는 이제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철도가 그 도시 공간을 분절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같은 소위 폭이 이렇게 30m가 넘는 대규모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 생활권을 분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남대로든 무슨 대로든 이런저런 큰 대로들은 도시를 분절하고 그렇게 되면 상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생활권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철도가 서울시 판단으로는 지역 분리의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철도를 이렇게 깔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너무 커지는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이제 지역의 지역 분리가 너무 심화되고 공간들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다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 분위기에 당장 나타나는 변화 어떻습니까? 일단은 스케일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사실 철도 지하화의 역사는 20년도 넘은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2호선 노선에 대한 그 지하화 공약은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약간 유사한 공약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자 선정을 연말에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그게 되고 나서야지 좀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기대감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아까 68km 노선 중에서 모든 노선이 또 모든 지역이 민간에게 매각이 잘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특정 구간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또 뭘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는 있지만 이게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예. 그 낙후된 구도심 또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만약에 만들고 막 이러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주변의 상권에도 도움이 당연히 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에 그 일본 도쿄를 굉장히 많이 탐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철도의 그 상부층을 구조화해서 건축물을 세우고 그러면서 철도를 약간 건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철도를 밑으로 빼서 지상을 도로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소위 철도를 덮어버리는 건물이 건물 그 위로 건물을 건설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물에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 생기거든요. 특히 시부야 쪽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부터 거기 주변을 복합 개발을 했고 그리고 철도 상부 녹지화는 이것도 시부야 지역인데 미야시타 파크라고 이거는 이제 오 시장이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했을 건데 그 미야시타 파크도 철도역 그 상부 구간을 녹지를 조성을 한 것입니다. 덮어서. 철도를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인면도 예쁘고 거기가 도심 내 커뮤니티로 활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쓰였던 공간인데 지금은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고 도보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부 지역이 아니라 근데 좀 스케일이 너무 커서
68km 전부를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똑같이 철도를 지하화를 한 철도들의 그 상부 구간이 일본의 철도 지하화는 철도를 밑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부를 덮어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상부를 덮는다는 게 어떤 토공사를 통해 가지고 네. 복개 공사를 해서 이제 상부를 덮게 되면은 위에 그러니까 이제 막 땅이 마치 터널 생기잖아요. 같이? 네, 터널처럼. 터널처럼 덮으면은 이제 좌우측이 연결되게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신에 고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 지상철을 덮었으니까. 그렇죠. 철도 부분 이렇게 위로. 네, 그러면은 네. 그 고자가 높은데 그거를 좀 어차피 길에도 적당한 고자는 있으니까 거기를 뭐 마을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는 철도들의 그 철도 폭을 보면은 뭐 단일 노선이거나 노선 2개짜리인 데가 많아가지고 넓지 않다, 좁다.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을 하는 데는 철도 노선 폭이 굉장히 좁고 서울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역세권처럼 철도가 복합 노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지하화 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상부에 구조물을 올리는 형태로 개선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하화를 밝혔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거는 뭐 정책의 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일본 예를 드니까 머리에 딱 이렇게 와닿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림 좋아도 뭐 일본 스타일로 하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 이렇게 지하화를 하든 어쨌든 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지 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나요? 서울시는 이 사업 발표를 하면서 러프하게 이 사업의 개발 이익이 31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부선 구간이 좀 인기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약 23조 원이고요. 네. 그리고 경원선 구간에서는 8조 원 정도 벌어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조 원이고 제 매출은 31조 원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약 120% 정도 되는 수익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입니다. 그런데 보통 26조라는 거는 공사비를 말하는 건데 이 지하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하를 5m 이상 파게 되는 경우에는 안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지하 공사는 불확실성이 매우 많거든요. 지상 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그래서 아마 26조의 공사비가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 공사들 보면은 GTX도 그렇고 요즘은 재건축도 그렇고 모든 공사의 공사비가 다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26조 사업비에 대한 그런 확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계획은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이 일단 선채권을 발행하고 26조의 사업을 한 다음에 공사를 우리가 다 끝내고 자기네가 선도사업자니까 그리고 지상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매각하면은 31조 이상 벌 수 있고 일부 구역에 따라서는 더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디벨로퍼가 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들이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개발만 하면 수익화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거나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고. 네. 어쨌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개발 이익을 못 냈어요. 네. 그게 진짜 심각해지는 건데요. 근데 네. 서울시의 현재 재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산은 150조고 부채가 20조니까 그 부채 비율이 12% 13%밖에 안 돼서 서울시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그리고 연간 약 5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지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 있는 지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26조니까 근데 이게 1년에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이 한다 치면은 연 부담이 한 3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거를 채권 발행해서 찍겠다고 하면은 공사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는 그런 건데요. 철도 지하화에 걸리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길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사업비가 26조가 아니라 아마 직관적으로 건설하시는 분들은 다 머릿속으로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공사비는 거의 더블 날 겁니다. 그럼 그게 거의 50조 원 육박하는 돈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런 대규모 사업을 이제 하게 됐을 때는 현재는 굉장히 양호한데 나중에 이게 좀 안 됐을 때는 재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절대 작은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용산 아시겠지만
용산에 있는 그 대규모 개발 사업도 그렇고 그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서울시가 요즘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사업을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지만은 앞으로도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철도 사업들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경전철 사업들만 하더라도 손해만 볼 게 뻔하니까 하겠다는 시공사들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돼 있다면서요. 네,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기도로 인구 이탈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인데 전국에서 20대들은 서울로 많이 유입이 되지만 30대 이상들은 전부 서울에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총 인구가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위례 신사선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한 이후로 신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경전철 사업들이 아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선 경전철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자들이 유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뭐 의정부 경전철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거는 승객 수를 과잉 계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준공되고 나서 보니까 승객 수가 그만하지 못했고 약 추정치의 60%밖에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의사 판단을 내리면서 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상당히 많은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봐야 꼴랑은 아니지만 이것도 네. 2천억대 사업인데도 그 당시에 그 난리가 났었는데 현재 서울시의 지하화 사업은 이거는 26조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2조 6천억 사업도 아니고 26조 사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더블 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의정부 경전철 이거 그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의정부 경전철이라는 당시에 그냥 이제 의정부 경전철이 민자 사업이었고 그게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그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과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다 예측한 것 자체로 과다 예측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요즘은 이런 실시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은 지자체가 그 민간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 보전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수익 보전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냥 통행이 하나도 없는데 통행량 전체 계속 사업비의 돈만 80%를 보전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결국 세금 나가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돈이 나갔었는데 이 수익 예측을 너무 가짜로 하다 보니까 이제 50% 미만이면 보전 없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통행량 50% 언더로 나오게 된다면 보전 없다. 근데 50%를 넘었다면은 그래도 좀 작동하는 인프라니까 내가 80%는 보전해줄게. 이러면서 요 경전철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용은 30%에 불과했습니다. 30%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의정부시는 근데 이 다른 조건으로도 네. 그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의정부시가 또 민간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2천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19년에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국은 판결 난 거는 1,700억이었습니다. 금액이 미세하게 낮아졌지만 의정부시가 이걸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 재원으로 나가는 돈이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문제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다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건데 25년 국회 예산처에서 25년 예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에서 삼성역이 시공이 되지 않아서 GTX A 노선은 지금 민자 네. 사업이거든요. 예. GTX A 노선의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줘야 되는 돈이 3년간 4천억이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3년간 4천억. 예. 네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예.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직결되면서 해야지 사업주가 그 직결 노선으로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건데 현재 삼성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끊어가지고 두 구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주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사업주 손실을 예상한 금액이 3년 4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이 돈이라는 거고 이제 국토부가 물어줘야 되는 돈 다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겠죠. 세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토부가 막 해명도 했어요. 3년 4천억은 과다 계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에 600억이다. 이것도 2천억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서로 이제 약간 쟁송이 있을 거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냥 서울시가 사업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런 것 같고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했다가 실시협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어마어마한 덤태기를 쓰는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냥 자기네가 채권 발행해서 사업해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 몇천억 단위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맞아요. 네. 그거는 이런 철도 인프라 사업은 많은 지자체나 국회의원 아니면 지자체장 선거의 수건 사업이고 표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수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하냐 우호적으로 추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추정치가 많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인프라를 할 때는 그래서 과거에도 SOC 낭비가 있지 않도록 사실 참고로 일본에서는 90년대 이후에 대침체가 왔을 때 그거를 건설 토목공사로 돌파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1년에 주택도 200만 원을 매년 지었고요. 연달아서 이제 4년 이상을 지었고 이런 사태로 나중에 공실주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문제도 있었고 동시에 SOC 인프라가 남아돌면서 그 유지관리 비용이 나중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이런 최근 들어서 SOC 사업에 대한 그런 난발이 있고 이 SOC 사업들이 대규모로 건설됐을 시점은 공교롭게도 총 인구 증가율이나 가구 피크가 나타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향후에 상당한 공실이라든가 이용 저하가 있을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좋다 바라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 네. 계획을 세운 시점은 사람이 제일 많을 때였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 산업에서는 초고층의 저주라고 하는데 초고층을 발주할 때는 그 산업이 전성기 시절인데 예. 준공될 때는 아니었다. 다운턴으로 내려간 때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사업은 3년 5년짜리 사업도 아니라 뭐 오히려 7년 8년 이상 걸리는 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발주 시점에 그 미래 시기를 예상해서 사실 그 과거에 뉴스도 됐지만 사우디에서도 라인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했다가 그것도 뭐 100몇십 킬로미터 하겠다 그랬다가 우리 그냥 2km로 끝내자 이러면서 이제 줄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유의 사업도 초고층의 저주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거 기대보다 걱정이 저는 훨씬 많이 드는데 네. 정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 선도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주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발주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은 시작이 될 거고요. 근데 그 라인 프로젝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서울시장 바뀌거나 아니면은 결국 이 사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지자체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갔다 섰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 되지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사향노루였습니다. 7594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1595님도 0340님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 우리 며느리가 첫 딸을 순산했다고. 축하드립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태어난 딸입니다. 며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송에서 축하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해주셨는데 예, 며느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두 분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6624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멸종위기 동식물 너무 많고 사형도로 좀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그냥 인간이 제일 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1일이에요.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을은